엄마, 추워. 우리 어디가? 6살 수아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매서운 겨울바람에 흩어졌다. 지은은 아이의 작은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지만 지은이 할 수 있는 건 낡은 목도리를 아이의 목에 한 번 더 감아주는 것뿐이었다. 방금 전 지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보증금마저 밀린, 월세로 다 까먹은 집주인은 무심하게 문을 걸어 잠갔다. 눈 덮인 서울 한복판, 갈 곳 없는 모녀 앞에 남겨진 건 낡은 캐리어 하나와 차가운 아스팔트뿐이었다. 수아야, 조금만 참아. 엄마 친구 아줌마네 집으로 갈 거야. 거긴 따뜻해. 맛있는 것도 많고. 거짓말이었다. 친구는 아니었다. 한때 엄마의 지인이었다는 인연 하나로 겨우 소개받은 곳, 강 회장의 대저택. 그곳은 지은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거대한 감옥이 될 터였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마주한 강 회장의 저택은 압도적이었다. 높게 솟은 담벼락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 지은은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아줌마, 여기가 끝이야. 왜 이렇게 늦어?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은을 찔렀다. 강 회장의 조카 며느리 박미연이었다. 그녀는 명품 가운을 걸친 채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지은을 벌레 보듯 훑어내렸다. 죄송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됐고, 내일부터 일 시작해. 아, 그리고 저 애는 절대 내 눈에 안 띄게 해. 여긴 고아원이 아니니까. 미연은 코끝을 찡그리며 지은이 입고 있는 해진 코트를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봤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수아를 따뜻한 방에서 재우는 것이었다. 늦은 밤, 지은은 주방 구석에서 남은 찬밥과 식어버린 미역국 한 사발을 꺼냈다. 사실 오늘은 지은의 생일이었다. 비록 남들이 먹다 남은 것이었지만 아이에게 미역국 맛이라도 보여주고 싶어 조심스레 국물을 떠먹이고 있었다. 그때 주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미연이 들어왔다. 어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누가 마음대로 음식에 손대래?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이가 너무 배고파해서. 이건 버려지는 국인 줄 알고. 버려지는 거면 걔를 주지. 왜 네가 먹어? 주제 파악 좀 해. 미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앞에 놓인 국그릇에 들고 있던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툭 던졌다. 자, 이건 네 생일 선물이야. 아까 낮에 가사 도우미 소개소에서 들었거든. 오늘이 네 생일이라며. 그 돈으로 내일 나가서 제대로 된 거 사 먹어. 내 집 주방 더럽히지 말고. 뜨거운 미역국 속으로 지폐가 가라앉았다. 기름기가 둥둥 뜬 국물에 젖어가는 10,000원권 지폐들. 수아는 겁에 질려 지은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르르 떨었다. 지은은 미역국 속에 처박힌 지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지은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굴욕보다 무서운 건 배고픔이었다. 미연이 비웃음을 흘리며 주방을 나간 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에 젖은 돈을 건져 올렸다. 그리고는 식어버린 국 한 모금을 삼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지은은 쓰레기 봉투를 버리기 위해 저택 뒷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열려있는 육중한 서재 문틈 사이로 한 폭의 초상화를 보게 되었다. 복도 끝, 은은한 조명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의 초상화.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초상화 속 여인이 목에 걸고 있는 은색 펜던트. 그것은 지금 지은의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 보관된 돌아가신 엄마의 유일한 유품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이게 왜 여기에? 지은의 손에 들려있던 쓰레기 봉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초상화 속 여인의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슬픔을 머금은 미소까지. 그것은 지은이 기억하는 엄마의 가장 젊고 아름다웠던 모습 그대로였다. 순간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차가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는 규칙적이고 서늘했다. 지은은 서둘러 떨어진 쓰레기 봉투를 움켜쥐고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남자는 이 집안의 실세이자 강 회장의 동생 강진호였다. 그는 지은이 서 있는 줄도 모른 채 서재 안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다. 형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열린 문틈 사이로 진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낮에 듣던 인자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딘지 모르게 날이 서 있고 욕망이 묻어나는 음성이었다. 내 집에서 내가 자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진 땅처럼 메말라 있었다. 45년 전 잃어버린 딸, 서윤을 찾지 못한 노인의 가슴에는 이미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진호는 익숙하다는 듯 혀를 차며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다. 언제까지 죽은 사람처럼 사시렵니까? 이제 서윤이 찾는 건 포기하시고 회사 경영권 정리부터 하시죠. 이 사회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포기. 내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지. 강 회장의 호통에 서재 안이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지은은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였다. 서윤. 초상화 속 그 여인의 이름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은이 평생 불러온 엄마의 이름이기도 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에게 부여된 첫 번째 임무는 강 회장의 아침 식사를 방으로 나르는 것이었다. 집안의 가사 도우미들 사이에서도 강 회장의 방은 금기의 구역이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수저를 내던지기 일수라는 소문 때문이었다. 지은은 정성껏 끓인 보리차와 정갈한 찬을 쟁반에 담아 회장의 방 앞에 섰다. 회장님, 식사 올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강 회장의 뒷모습이 보였다. 거대한 왕국을 가졌지만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외로워 보였다. 지은이 쟁반을 내려놓는 순간 강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내뱉기 시작했다. 커헉,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은은 본능적으로 강 회장에게 다가갔다. 비서실을 부르기엔 시간이 촉박해 보였다.
강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끝이 덜덜 떨렸다. 지은은 당황하지 않고 강 회장의 오른손을 잡아 특정 혈자리를 강하게 누르기 시작했다.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천천히 숨을 내뱉으세요. 후 하고요. 그것은 어린 시절 지은이 체하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할 때마다 엄마가 해주던 방식이었다. 엄마는 늘 말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야. 마음이 막혔을 때 누르면 풀린단다. 지은의 손길이 닿자 기적처럼 강 회장의 호흡이 조금씩 돌아왔다.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가 잦아들고 경직되었던 몸에 힘이 빠졌다. 강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떠 자신을 부축하고 있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눈앞의 젊은 여인에게서 낯선 도우미의 모습이 아니라 기억 속 깊이 묻어두었던 누군가의 천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너 방금 그건... 죄송합니다, 회장님. 너무 급한 마음에 무례를 범했습니다. 지은은 급히 손을 떼고 바닥에 엎드렸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었다. 지은이 눌렀던 그 부위에는 아직도 엄마의 온기 같은 따스함이 남아있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진호와 박미연이 들이닥쳤다. 아버님, 아니 형님, 괜찮으십니까? 미연은 지은을 발견하자마자 대뜸 소리를 질렀다. 너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감히 회장님 몸에 손을 대. 당장 나가지 못해. 미연의 표독스러운 손길이 지은의 어깨를 밀쳐냈다. 지은은 힘없이 바닥으로 밀려났지만 강 회장은 미연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시끄럽다. 그만해라. 강 회장은 바닥에 엎드린 지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의구심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지은이라는 이름을 입 안에서 굴렸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진호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명령했다. 앞으로 내 식사와 방 청소는 이 아이에게 맡겨라. 다른 사람은 들이지 말고. 진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평생 형님의 비위를 맞추며 집안을 장악해온 그에게 어디서 굴러먹던 도우미 하나가 형님의 신임을 얻는 상황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진호는 지은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차가운 살기를 뿜어냈다. 지은은 방을 나오며 직감했다. 이 집안에서의 평온한 생활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찾으려는 진실 끝에는 저들의 거대한 악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복도 끝 다시 한번 마주친 엄마의 초상화가 지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지은아,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것뿐이란다. 강 회장의 전담 도우미가 된 지은의 일상은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았다. 박미연은 지은이 눈앞에 보일 때마다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어디서 비린내가 난다고 모욕을 주었고, 강진호는 말없이 서늘한 눈빛으로 지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하지만 지은은 묵묵히 견뎠다. 그녀에겐
확인해야 할 진실이 있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지은이 따뜻한 물과 함께 약을 내밀자 서류를 보던 강 회장이 안경을 벗으며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며칠 전 가슴 통증을 가라앉혀준 이후로 노인의 눈빛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너는 음식이 참 정갈하더구나. 간도 세지 않고 예전에 내 아내가 해주던 맛과 비슷해.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야 먹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셨거든요. 지은의 말에 강 회장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린 듯했다. 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다. 저기, 끝방. 내 딸아이가 쓰던 방이다. 45년 동안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게 했지만 이제는 먼지가 너무 앉았더구나. 네가 가서 정리 좀 해주겠니? 그것은 단순한 청소 부탁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지은에게 열어준 것이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다. 딸의 방, 아니 엄마의 방. 지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이 나타났다. 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침대, 이제는 색이 바랜 인형들, 그리고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수납장. 그 수납장을 본 지은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갈하게 포장된 수백 개의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1살, 2살, 10살, 20살, 그리고 작년 날짜가 적힌 상자까지. 강 회장은 딸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매년 딸의 생일과 크리스마스마다 주인을 잃은 선물을 사서 이곳에 쌓아온 것이었다. 신발, 옷, 가방, 보석. 아이가 커가면서 필요했을 물건들이 주인을 기다리며 낡아가고 있었다. 엄마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는데 지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는 평생 자신이 버려진 아이인 줄 알고 외롭게 살다 갔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치료비가 없어 고통받다 죽어갈 때도 엄마는 자신의 뿌리를 원망하며 눈을 감았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평생을 울며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던 중 구석에 처박힌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엄마의 어린 시절 일기장이었다. 그런데 일기장 마지막 장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45년 전 누군가에게 보낸 짧은 쪽지였다. 강진호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는 처리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지은의 호흡이 멈췄다. 강진호. 지금 이 집에서 인자한 숙부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계획된 유괴였고 범인은 바로 집 안에 있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던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 하는 거지? 지은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쪽지를 손바닥 안에 감췄다. 문께는 어느새 강진호가 서 있었다. 그는 평소의 온화한 미소를 지우고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지은을 노려보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청소를 하라고 하셔서요. 청소만 하면 될 것을 남의 일기장은 왜 뒤지고 있어? 네가 지금 무슨 주제 넘은 짓을 하고 있는지 아나? 진호가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지은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진호는 지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그 천박한 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서 조용히 나가고 싶으면 입 다물고 손만 움직여. 알겠어? 진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지은은 아픔을 참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공포보다 더 큰 증오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 회장님. 진호가 비웃음을 흘리며 방을 나갔다. 지은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서 있었다. 손바닥 안에 구겨진 쪽지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날 저녁, 지은은 수아를 품에 안고 다짐했다. 엄마를 빼앗고 자신의 유년 시절을 망가뜨리고 할아버지를 평생 지옥 속에서 살게 한 저 남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이제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었다. 사냥꾼이 숨을 죽이고 먹잇감을 노리던 지은은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강진호의 차가운 위협이 있은 뒤 저택의 공기는 더욱 서늘해졌다. 지은은 서재에서 발견한 그 쪽지를 낡은 운동화 밑창 깊숙한 곳에 숨겼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종이 한 장으로는 45년간 쌓아온 강진호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 피의 증명뿐이었다. 지은은 매일 아침 회장님의 방을 청소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내 강 회장이 화장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은은 세면대 옆에 놓인 빗에서 흰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미리 준비한 지퍼백에 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누구였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곧 세상이 알게 할게. 하지만 지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박미연이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인 강진호로부터 지은을 빨리 내쫓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저 천한계 회장님 방에 드나드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단 말이지. 미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곧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서랍장 깊숙한 곳이 아닌 바닥 구석에 슬쩍 던져 넣었다. 그날 오후 저택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반지, 내 다이아몬드 반지 어디 갔어? 미연의 외침에 거실에 있던 가사 도우미들과 정원사들이 모두 모였다. 마침 서재에서 나오던 강 회장과 강진호도 걸음을 멈췄다. 무슨 소란이냐? 강 회장의 물음에 미연은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훔치며 지은을 가리켰다. 아버님, 제가 아끼는 3캐럿 다이아 반지가 사라졌어요. 아침에 분명 화장실에 뒀는데 오늘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은 한지은, 저 여자밖에 없다고요.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다. 강진호는 내심 쾌재를 부르며 짐짓 엄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지은 양, 사실인가? 자네가 들어간 뒤에 물건이 없어졌다니 오해받기 딱 좋지 않은가? 지은은 쟁반을 든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당황해하며 울고불고 빌 줄 알았던 예상을 깨고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했다. 저는 사모님의 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발뺌이야. 그럼 당장 네 방이랑 소지품 뒤져봐도 되지. 당당하면 못할 것 없잖아. 미연이 씩씩거리며 지은의 좁은 숙소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지은의 낡은 캐리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용물을 쏟아부었다. 수아의 낡은 인형과 옷가지들이 바닥에 뒹굴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이의 소중한 물건들이 짓밟히는 것을 보는 심장은 타들어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찾았다. 여기 있네. 미연이 지은의 앞치마, 주머니 안쪽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꺼내 들어 보였다. 가사 도우미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고 강 회장의 미간이 깊게 찔렸다. 한지은, 정말 네가 그런 것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지은은 미연이 의기양양하게 지켜든 반지를 차갑게 응시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모님, 그 반지는 사모님이 잃어버리신 반지가 아닙니다. 뭐? 이게 미쳤나? 내 반지를 내가 몰라봐. 그 반지는 안쪽에 PMY라는 이니셜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모님이 들고 계신 건 제가 어제 길에서 준 큐빅 모조품입니다. 순간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급히 반지 안쪽을 확인했다. 이니셜은커녕 조잡한 도금 흔적만 가득했다. 사실 지은은 어제 미연이 몰래 자신의 앞치마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거울을 통해 이미 목격했었다. 지은은 즉시 반지를 바꿔치기에 두었던 것이다. 사모님, 진짜 반지는 아마 침실 화장대 및 먼지 구덩이에 있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청소하다가 보았는데 사모님이 직접 버리시는 것 같아 감히 줍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말에 강 회장의 시선이 미연에게 향했다. 미연아,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물건을 직접 버리는 걸 봤다니. 아,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제가 착각했나 봐요. 어머, 여기 있네. 미연은 허둥지둥 침실로 달려가 화장대 밑에서 진짜 반지를 찾아왔다.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거실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강진호는 실패를 직감하고 미연을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보냈다.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수아의 인형을 주워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 저는 가난하지만 남의 것을 탐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의 소중한 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참기 힘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정중하지만 서슬퍼런 경고였다. 강 회장은 지은의 눈에서 예전 자신의 아내가 보여주었던 꼿꼿한 자존심을 읽었다. 미안하구나. 내가 식솔 관리를 잘못했다. 강 회장의 사과가 떨어지자 저태가는 정적에 휩싸였다. 회장이 도미에게 사과를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지은은 조용히 목례를 하고 자리를 떴다. 방으로 돌아온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운동화 밑창에서 머리카락이 담긴 지퍼백을 꺼냈다. 이제 증거는 준비되었다. 그녀는 내일 새벽
누구도 모르게 저택을 빠져나가 유전자 검사소로 향할 것이다. 그녀의 뒤에서 잠든 수아가 잠꼬대를 했다. 엄마, 우리 이제 안 추워? 지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응, 수아야. 이제 곧 우리 진짜 집으로 갈 거야.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은은 모두가 잠든 시간, 수아의 머리맡에 작은 쪽지를 남기고 도둑고양이처럼 저택을 빠져나왔다.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강 회장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타액을 채취한 샘플이 담긴 봉투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였다. 시내 외곽의 한 유전자 검사소. 결과는 얼마나 걸릴까요? 지은의 물음에 직원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급행으로 하시면 사흘 정도 걸립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검사소를 나오는 지은의 어깨 위로 진눈개비가 흩날렸다. 사흘. 그 사흘이 지은에게는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질 터였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지은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정원 한복판에서 뜻밖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수아가 그린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 엄마예요. 엄마는 매일 밤 저한테 별을 따다 준다고 했어요. 수아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강 회장의 메마른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별이라, 내 엄마가 마음이 참 예쁘구나.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진호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형님이 저렇게 편안하게 웃는 모습은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것도 근본도 모르는 도우미의 자식 앞에서 진호는 곁에 서 있던 비서에게 낮게 읊조렸다. 저 여자 오늘 새벽에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봐. 그리고 그 죽었다던 서윤이 애 정말 죽은 게 맞는지 다시 확인해. 한지은의 뒤를 캐란 말이야. 아주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진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은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그 서늘한 기운이 과거 자신이 지은 죄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지은은 회장님의 서재를 청소하던 중 진호가 황급히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책상 위에는 파쇄하려다만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강서윤 사망 보고서였다. 그런데 보고서 밑에 적힌 작은 메모가 지은의 숨을 멎게 했다. 시신 확인 불가. 행방불명 상태로 사망 처리 완료. 엄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워진 것이었다. 진호는 엄마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45년 동안 안고 살았던 것이다. 뭐 하는 거지? 갑작스러운 목소리의 지은이 서류를 등 뒤로 숨기며 돌아섰다. 진호가 언제 돌아왔는지 문가에 서서 지은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지은이 새벽에 검사소에 갔을 때 찍힌 사진이 들려 있었다. 너 오늘 새벽에 유전자 검사소엔 왜 갔지? 누구랑 누구를 맞추러 간 거야? 진호가 한 걸음씩 다가오자 지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진호는 지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설마
네가 감히 이 집 핏줄이라도 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 천한 피가 어디 가겠어? 지우는 고통을 참으며 진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천한 피가 따로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속이고 어린아이를 길바닥에 내버린 그 피야말로 가장 천하고 더러운 피 아닙니까? 진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은의 턱에서 으드득 소리가 났다. 입 조심해. 네가 누군지 알아내기 전에 네 딸년이 먼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였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 개냐? 서재 문이 활짝 열리며 강 회장이 나타났다. 지은을 압박하던 진호의 손이 힘없이 풀렸다. 진호는 순식간에 인자한 얼굴로 가면을 바꿨으며 허리를 굽혔다. 아, 형님. 이 도우미가 서류를 훔쳐보는 것 같아 주의를 주던 참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진호를 지나쳐 지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지은의 빨갛게 부어오른 턱을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진호를 향해 차갑게 일갈했다. 이 아이는 내 전담이다.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리고 진호, 너 요즘 너무 선을 넘는구나. 진호는 이를 악물며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살기가 가득했다. 지은은 강 회장의 뒤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의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유전자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시려면 방문해 주십시오. 예정보다 빠른 결과였다.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어둠 속에서 옷을 챙겨 입었다. 하지만 지은이 저택의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지은의 입을 틀어막았다. 읍. 지은의 시야가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그녀의 손에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면 속 유전자 일치 결과가 99.9%를 가리키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입을 틀어막은 손에서 지독한 담배 냄새가 났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상대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자는 강진호의 수하인 김 기사였다. 그는 지은을 저택 뒤편에 자재 창고로 거칠게 밀어 넣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놓으세요. 지은의 외침이 창고 안의 차가운 공기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잠시 후 어둠을 가르고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강진호였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구석에 몰아넣은 포식자처럼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발바닥 밑에서 지은의 핸드폰 액정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났다. 진호가 바닥에서 핸드폰을 주워들었다. 화면은 이미 깨져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선명했다. 유전자 검사 완료. 진호의 눈매가 뱀처럼 가늘어졌다. 한지훈, 너 아주간히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누구의 자리를 탐내는 거야? 진호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져 구둣발로 지시겨버렸다. 지은은 부서지는 핸드폰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99.9%라는 그 숫자가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았다. 자리를 탐낸 적 없습니다. 다만 제 어머니의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뿐이죠. 대가. 내까짓게
감히 나한테 대가를 말해. 진호는 지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지은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났다. 하지만 지은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서서히 고개를 들어 진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타오르는 증오가 서려 있었다. 45년 전에도 그러셨나요? 제 어머니를, 그 어린아이를 낯선 길바닥에 버릴 때도 지금처럼 당당하셨냐고요. 진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평생 숨겨온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찔린 기색이었다. 그는 지은의 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형님은 곧 죽어. 이 집안의 주인은 나야. 증거? 이따위 부서진 기계가 증거가 될 것 같아. 유전자 검사소. 내가 전화 한 통이면 그 기록쯤은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어. 진호의 압박에 지은의 숨이 가빠졌다. 시야가 흐릿해지는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는 방에서 혼자 자고 있을 수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지은은 남은 힘을 다해 진호의 팔을 손톱으로 핥귀었다. 당신은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뭐, 형님이 안다고? 진호의 손등에 핏줄이 섰다.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수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어디 있어? 흐앙. 잠에서 깨어난 수아가 엄마를 찾아 정원으로 나온 모양이었다. 수아의 목소리가 들리자 진호의 눈빛이 더욱 살벌하게 변했다. 저 애가 내 약점이지? 내 입을 다물게 하려면 저 애부터 치워야겠군. 진호가 김 기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기사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지은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부러진 목재, 조각을 집어들어 김 기사의 다리를 내리쳤다. 수아 건드리지 마.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지은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다. 창고 안의 소란과 수아의 울음소리가 뒤섞이자 저택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방 창문에도 불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밤중에 이 무슨 소란이야? 강 회장의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정원으로 달려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진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지은을 바닥에 밀쳐버렸다. 쳇,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하지만 명심해. 네가 한 번만 더 형님 주변을 얼쩡거리면 그땐 내 딸년 목숨은 보장 못해. 진호와 김 기사는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다. 지은은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창고 밖으로 기어나갔다. 눈물 범벅이 된 수아가 지은을 발견하고 달려와 안겼다. 엄마, 왜 여기 있어? 무서워. 지은은 멍든 팔로 수아를 꽉 껴안았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은 아팠지만 수아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번뜩 들었다. 저들은 지은의 핸드폰을 부쉈고 유전자 검사 기록을 지우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한복 치마, 안쪽 비밀 주머니를 만졌다. 그 안에는 검사소에서 미리 뽑아두었던 종이 결과지 원본이 들어있었다. 핸드폰 문자는 미끼였을 뿐 지은은 처음부터 저들이 자신을 추적할 것을 예상하고
진짜 증거를 몸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괜찮아, 수아야. 엄마 여기 있어. 다 괜찮아. 지은은 수아를 달래며 강 회장의 서재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강 회장이 창가에 서서 지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질문과 의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내일 아침, 저 태양이 뜨면 이 저택의 가짜 주인들을 모두 끌어내리겠다고. 엄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 딸의 미래를 위해. 폭풍 같던 밤이 지나고 저택의 아침은 기묘할 만큼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얼음판과 같았다. 지은은 멍든 어깨를 옷깊숙이 감추고 평소보다 더욱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넘겼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며 그녀는 되뇌었다. 겁먹지 마. 오늘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 그 시각 강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강진호의 비열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형님,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밤중에 몰래 창고에서 김 기사를 공격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뒷조사를 해보니 예전에도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진호는 미리 준비한 가짜 진단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 회장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진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수아라는 아이도 걱정입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오늘 중으로 사람을 붙여서 조용히 내보내겠습니다. 형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런 소라는 독입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차 올리겠습니다. 지은이었다.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에 진호의 눈썹이 움틀거렸다. 지은은 찻잔이 놓인 소반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진호가 앞을 가로막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네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당장 짐 싸서 나가지 못해. 저는 회장님의 전담 도우미입니다. 나가더라도 회장님의 명을 듣고 나가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안색의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지은은 소반을 내려놓으며 찻잔 대신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강 회장 앞에 밀어놓았다. 오늘 차는 생강 대추차입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가슴에 맺힌 화가 많을 땐 이 향이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지은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찻잔, 옆에 놓인 나무 상자는 어제 지은이 엄마의 방에서 가져온 45년 전 강 회장이 딸에게 주려던 보석함이었다. 너, 그 상자가 왜 네 손에 있는 거냐? 진호가 상자를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강 회장이 먼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덮었다. 비켜라, 진호야. 이 아이와 할 말이 있다. 형님, 이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지금 형님의 기억을 이용해서 내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개냐. 강 회장의 호통에 서재 안이 찌릿하게 울렸다. 진호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강 회장은 지은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물었다. 말해보거라. 네가 이 상자를 가져온 이유를.
그리고 어제 그 창고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은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한복 치마 안쪽 비밀, 주머니에서 정성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이것은 제 진심이자 제 어머니의 45년 세월입니다. 하지만 지은이 종이를 펼치려던 찰나 강진호가 비서와 함께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저택의 주치의인 박 박사였다. 형님, 박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형님, 요즘 환각을 보신다고 하셔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지은 양, 자네가 들고 있는 그 종이. 어차피 가짜라는 거 내가 다 알아. 박 박사님, 형님 상태가 안 좋으시니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하시죠. 박 박사는 진호의 눈짓을 받으며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명백한 강압이었다. 강 회장을 무력화시켜 지은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아니요, 회장님은 멀쩡하십니다. 지은이 막으려 했지만 진호의 비서들이 지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이거 놓으세요. 회장님, 이 종이를 보셔야 합니다. 강서윤, 제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지은의 절규가 방 안을 채웠다. 강 회장 박 박사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지만 기력이 쇠한 노인의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지은은 끌려나가면서도 손에 쥔 결과지를 강 회장 쪽으로 던졌다. 종이는 공중을 날아 강 회장의 무릎 위에 떨어졌다. 하지만 진호가 번개처럼 손을 뻗어 그 종이를 낚아채 구겨버렸다. 이 천박한 게 끝까지. 진호가 지은의 뺨을 향해 손을 올리던 그때 수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어느새 방으로 달려온 수아가 강 회장의 휠체어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어제 지은이 창고에서 떨어뜨렸던 부서진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핸드폰 뒷면에는 지은이 수에게 말해주었던 별 모양 스티커와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강 회장의 시선이 그 사진에 꽂혔다. 45년 전 자신이 딸의 돌잔치 때 직접 찍어주었던 세상에 단 한 장뿐인 사진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을 붙잡고 있던 비서들의 손등에 힘이 빠졌다. 강 회장은 구겨진 종이를 든 채 덜덜 떨고 있는 진호와 눈물 범벅이 된 손녀 수아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 평생의 한이 서린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재 안의 공기가 돌처럼 굳어버렸다. 수아가 내민 그 작은 사진 한 장은 강진호가 45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거짓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을 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등을 덮었다. 아니, 사진 속 어린 서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이 사진, 내가 이걸 어떻게...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지은은 무릎을 꿇은 채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베개 밑에 품고 계셨던 유일한 사진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이 사진 속 아버님의 눈빛만은 잊지 못하겠다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거짓말이야. 강진호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그는 지은을 향해 달려들며 사진을 뺏으려 했다. 형님,
저건 조작된 겁니다. 저 여자가 형님 서재를 뒤져서 비슷한 사진을 구한 거라고요. 보안팀, 뭐해? 당장 저 여자랑 애를 끌어내. 진호의 명령에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서재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이 지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자 수아가 지은의 허리를 꽉 안으며 울부짖었다. 엄마, 아파, 할아버지,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아이유의 비명후. 서재 천장에 부딪혀 흩어졌다. 지은은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강진호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였다. 강진호 부회장님, 제가 정말 저 종이와 사진만 믿고 여기까지 왔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지은의 말에 진호의 발걸음이 멈췄다. 지은은 자신을 붙잡은 경호원의 손을 뿌리치고 차분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어제 창고에서 당신이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형님은 곧 죽어. 이 집안의 주인은 나야. 유전자 검사 기록쯤은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어 라고 하셨죠. 지은은 가방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습니다. 도우미 앞치마, 주머니에 이 작은 것 하나 숨기는 건 일도 아니더군요. 녹음기 버튼을 누르자 어제 창고에서 울려 퍼졌던 강진호의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서재 안에 그대로 흘러나왔다. 진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이건 함정이야. 조작된 거라고. 조작인지 아닌지는 검찰에서 판단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지은은 품 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더 꺼내 강 회장의 책상 위에 놓았다. 지난 5년간 당신이 강서윤 찾기라는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린 내역입니다. 진짜 서윤을 찾는 척하며 사실은 그 돈으로 형님의 뒤통수를 치고 계셨더군요. 지은이 그동안 쓰레기통을 뒤지고 진호의 서재를 몰래 관찰하며 모은 퍼즐 조각들이 드디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진호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분노의 해일이 담겨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몸을 떨었다. 지은이 급히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강 회장은 지은의 손을 꽉 잡았다. 그것은 더 이상 도미를 대하는 손길이 아니었다. 내 동생이라서, 내 하나뿐인 혈육이라 믿고 내 자식처럼 아꼈거늘 네가 어떻게 내 딸을 지우고 나까지 죽이려 들어. 형님,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다 꾸며낸 당장 나가. 강 회장의 후통이 대저택을 뒤흔들었다. 비서실장, 당장 경찰 부르고 이사회 소집해 강진호 부회장의 모든 직위를 해제한다. 그리고 저 박 박사라는 놈도 당장 끌어내. 진호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미연은 문 밖에서 그 광경을 보며 입을 틀어막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서재에 정막이 찾아왔다. 강 회장은 지은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지은은 그 손을 맞잡으며 처음으로 회장님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불렀다. 할아버지. 오냐. 내 강아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네 애미를, 서윤이를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노인은 지은을 품에 안고 아이처럼 꺼느꼈다.
수아도 할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함께 울었다. 45년 동안 차가운 얼음성 같았던 대저택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넘쳤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상처 입은 짐승이 된 강진호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며 자신이 지켜야 할 이 가족의 명예와 재산이 아직 위태롭다는 것을. 지은은 울고 있는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에 눈 덮인 정원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강진호가 끌려나간 뒤 저택의 공기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폭풍의 눈속과 같아졌다. 강 회장은 곧바로 변호인단을 소집했고 지은과 수아를 공식적인 가족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다. 습관적으로 앞치마를 집어들려던 지은의 손을 누군가 부드럽게 멈춰 세웠다. 저택의 수석관리자 한 비서였다. 아가씨, 이제 이 옷은 입으실 필요 없지 않아. 맞아, 떠면이다케. 한 비서가 내민 것은 우아한 실크 소재의 원피스와 정갈한 진주 목걸이였다. 지은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무릎진 바지와 물기말을 날없던 손을 가린 새 옷. 하지만 옷보다 더 달라진 것은 지은의 눈빛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이지 않는 꼿꼿한 주인의 눈빛이었다. 할아버지는요? 회장님은 지금 응접실에서 이 사진들과 회의 중이십니다. 강진호 전 부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하셨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접실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안에서 박미연의 악을 쓰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무효예요.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 하나 데려와서 DNA가 맞네. 어쩌네. 아버님, 제정신이세요? 저 여자가 작정하고 달라붙은 사기꾼이면 어떡할 거냐고요. 박미연은 강진호가 구속 위기에 처하자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은은 심호흡을 한 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다. 미연은 지은의 달라진 차림새를 보자 눈이 뒤집혔다. 어머, 저거 봐. 도우미 옷 벗어 던지니까 아주 아나무인이네. 야, 한지은.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의도가 뭐야? 돈이지? 주식이지? 지은은 미연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우아하고 천천히 미연의 앞까지 걸어가 멈춰섰다. 그리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사모님, 아니, 박미연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요? 뭐, 박미연.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돌아왔으니 도둑놈들은 이제 집을 비워줘야죠. 당신과 강진호 씨가 빼돌린 비자금 내역, 그리고 저를 유괴범으로 몰려했던 증거들. 할아버지가 아닌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미연 앞에 던졌다. 그것은 미연의 이름으로 된 저택퇴거 명령서였다. 오늘 오후까지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명품들, 이 집 돈으로 산 것들이니 하나도 가져갈 생각 마시고요. 뭐라고? 네가 감히 누굴 내쫓아? 미연이 손을 올려 지은의 뺨을 때리려던 찰나 지은이 미연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챘다.
지은의 소나귀에는 지난 몇 달간 거친 일을 하며 길러진 힘이 실려 있었다. 더 이상 내 몸에 손대지 마. 예전에 무력했던 한지은은 죽었으니까. 지은은 미연의 손을 팽개치듯 놓았다. 강 회장은 흐뭇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진들을 향해 공포했다. 이 아이는 내 외손녀 강지은이다. 오늘부로 지은이에게 내 지분 전량을 신탁하고 경영권 승계 교육을 시작하겠다. 반대하는 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도 좋다. 이 사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강진호의 세력이 순식간에 와해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든 수아의 곁에 앉아 할아버지가 건네준 엄마의 유품을 정리했다.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할아버지가 45년 동안 쓴 일기장. 일기장 곳곳에는 눈물 자국과 함께 서윤아, 미안하다 라는 문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은은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에 달빛을 보았다. 복수는 카타르시스를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좋은 옷과 따뜻한 밥을 엄마와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강 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지은의 옆에 앉아 거친 손을 맞잡았다. 지은아, 힘들지 않으냐? 갑자기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엄마 대신 할아버지 곁을 지킬게요. 그게 엄마가 가장 원하셨던 일일 거예요. 강 후회장은 지은을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가에 길게 드리워졌다. 하지만 지은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강진호가 이대로 순순히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그는 마지막 카드로 지은이 가장 아끼는 존재, 수아를 건드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지은은 어둠 속에서 눈을 빛냈다. 이제 그녀는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움직여 적을 섬멸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것이 이 왕관의 진짜 무게였다. 강진호가 구속 기소되었음에도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지은에게 차가웠다. 가사 도우미에서 재벌가 손녀로 신데렐라의 탄생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다. 특히 강진호 측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익명의 제보들이 지은을 괴롭혔다. 과거가 불분명한 미혼모, 회장님의 치매를 이용한 계획적 접근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이었다. 강 회장은 분노하며 언론사를 고소하려 했지만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지그시 잡았다. 할아버지,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제 과거를 부끄러운 것이라 부른다면 저는 그 과거가 제 자부심이라고 말할 거예요. 며칠 후 강성그룹의 신임 이사 임명 및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하는 공식 기자회견장.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지은은 화려한 보석 대신 수아가 손수 만들어준 작은 굿을 팔찌를 손목에 차고 단상에 올랐다. 저 여자가 그 도움이라지. 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른다며 장내에 수군거림이 가득했다. 한 기자가 기다렸다는 듯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한지은 이사님, 한간에는 이 저택의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회장님의 신임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미혼모라는 신분도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끝나자마자 장내가 정적에 휩싸였다. 강 회장의 비서들이 당황해하며 기자를 제지하려 했으나 지은은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이 저택에서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리던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정면 돌폐 기자들이 당황했다. 지은은 말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그것을 제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바닥을 닦아본 사람만이 가장 낮은 곳에 먼지를 압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끼니를 굶어본 사람만이 굶주림의 고통을 압니다. 저는 재벌가의 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성그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화려한 꼭대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닦았던 그 차가운 바닥까지 따뜻하게 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과 고통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경영 철학으로 승화시켰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멋지다, 진짜 실력자 같다 라는 반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시각 구치소 면회실에서 강진호는 충혈된 눈으로 TV 화면 속 지은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매수한 그림자 같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다. 오늘이 그 계집애의 가장 화려한 날이겠지. 그날을 제삿날로 만들어주마. 진호는 사내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다. 거기에는 수아가 다니기 시작한 유치원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기자회견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기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한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수아가 없어졌답니다. 지은의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유치원 차에서 내리던 중 검은 차량 한 대가 수아를 낚아채듯 태우고 사라졌다는 전원이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강진호, 그 남자의 마지막 발악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향했다. 수아야, 내 딸. 지은은 눈물을 닦아낼 새도 없이 밖으로 달려나갔다. 할아버지가 소리치며 뒤를 따랐지만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구두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아스팔트를 달렸다. 예전에 무력했던 엄마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사자처럼 포효하며 자신의 새끼를 찾으러 가는 어미였다. 그때 지은의 핸드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한지연, 네가 가진 모든 지분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사인해. 그렇지 않으면 네 딸녀는 네 엄마 곁으로 가게 될 거야. 강진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지은은 차가운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불타올랐다. 강진호, 당신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 지은은 이를 악물며 낮게 읊조렸다. 당신은 내가 여전히 잃을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난 수아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 전부를 불태울 수도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숨은 곳 내가 직접 찾아가서 죽여줄게. 지은은 핸드폰 위치 추적 장치를 작동시켰다. 사실 그녀는 수아의 가방과 옷에 아주 작은 GPS 칩을 미리 심어두었었다. 강진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가 대비하지 않았을 리 없었다. 지은은 대기 중이던 강 회장의 경호 차량에 올라탔다. 가요. 죽여야 할 짐승이 기다리고 있어요. 항구 외곽에 버려진 냉동 창고. GPS에 붉은 점이 멈춘 곳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지은은 경호원들을 뒤로 물린 채 홀로 창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지은의 눈에는 오직 창고 한가운데 의자에 묶여있는 작은 그림자 수아뿐이었다. 엄마, 엄마. 수아의 여린 울음소리가 빈 공간을 울렸다. 수아의 앞에는 강진호의 신복이었던 김 기사가 서늘한 칼날을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구치소에 있는 강진호로부터 마지막 임무를 부여받은 짐승이었다. 오지마. 오면 이 애는 끝이야. 김 기사가 수아의 목에 칼을 가까이 댔다. 지은은 멈춰섰다. 무릎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 기사님, 당신도 자식이 있잖아. 강진호가 당신 가족을 책임져 줄 것 같아. 그 사람은 이미 끝났어. 지금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건 강진호의 미래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마지막 단두대야. 시끄러워. 부회장님이 말씀하셨어. 네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 내 가족은 평생 먹고 살게 해준다고. 그 말을 믿어. 45년 전 내 어머니를 유괴했던 사람들도 당신처럼 믿었겠지. 하지만 그들 중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삶을 산 사람이 있어. 전부 강진호의 손에 지워지거나 감옥에서 썩었어. 당신도 그 소모품일 뿐이야. 지은은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이건 강진호가 당신 몰래 당신 명의로 해둔 차명 계좌들과 횡령 증거들이야. 일이 잘못되면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미 준비를 끝냈더군. 강진호는 지금 감옥 안에서도 당신을 사지로 밀어넣고 있어. 김 기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지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지금 칼을 내려놓고 내 편에 서. 그럼 당신 가족은 내가 책임져. 강성그룹의 이름으로. 하지만 내 아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난 내 모든 재산을 써서라도 당신과 당신 가족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말려 죽일 거야. 선택해. 사람이 될 건지 괴물의 사냥개가 될 건지. 지은의 눈에는 광기 어린 모성애와 서슬퍼런 권력자의 위험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김 기사는 칼을 든 손을 덜덜 떨었다. 그때 수아가 지은을 보며 울먹였다. 엄마, 나 괜찮아. 엄마 울지 마. 아이의 그 한마디가 창고 안의 공기를 바꿨다. 김 기사의 손에서 칼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지은은 번개같이 달려가 수아를 품에 안았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지은은 아이의 결박을 풀고 품에 꼭 껴안았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뒤늦게 들이닥친 경찰들이
김 기사를 압송했다. 같은 시각 구치소 안. 강진호는 모든 계획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그에게 배달된 것은 실패 소식뿐만이 아니었다. 지은이 보낸 마지막 선물이 있었다. 그것은 45년 전 그가 유괴를 지시했던 날에 녹취록 원본과 함께 그가 해외로 빼돌린 모든 재산이 강 회장에 의해 환수되었다는 통지서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은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돈과 명예, 그리고 당신의 자식들까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죄를 갚으며 살게 될 거야.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선물할게. 강진호는 비명을 지르며 창살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어둠뿐이었다. 일주일 후 대저택의 정원.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은 벤치에 강 회장과 지은, 그리고 수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 회장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아, 이제야 이 집이 사람 사는 집 같구나. 내 애미도 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게야. 할아버지, 전 이제 도망치지 않아요. 엄마가 지키지 못했던 이 집, 그리고 할아버지와 수아. 제가 다 지킬 거예요. 지은은 가슴에 걸린 엄마의 은색 펜던트를 만졌다. 펜던트는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것은 길고 긴 겨울을 지나 찾아온 지은의 삶에 내린 가장 따뜻한 봄볕이었다. 그로부터 1년 뒤, 대저택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는 더 이상 얼음 같은 정적이 감돌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였다. 지은은 이제 강성그룹의 전략기획 이사이자 새로 설립된 서윤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집무실에 앉아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문득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1년 전 바닥을 기며 먼지를 닦던 그 손에는 이제 수천 명의 어항의 생계를 책임지는 무거운 펜이 들려 있었다. 이사님, 싱글맘 자립지원센터 개관식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가장 공을 들인 사업이었다. 가난 때문에 아이를 포기해야 하거나 세상의 편견에 부딪혀 고개 숙인 여성들에게 비바람을 피할 지붕을 만들어주는 일. 그것은 엄마에게 주지 못했던 평안을 세상의 다른 엄마들에게 나누어주는 지은만의 방식이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 지은은 우연히 횡단보도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를 보았다. 강진호의 최종심 결과였다. 무기징역. 그리고 그와 공모했던 박미연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지방의 어느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지은은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다.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임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다. 개관식 행사가 끝난 뒤 지은은 늦은 오후의 햇살이 가득한 대저택으로 돌아왔다. 정원 한쪽에서는 어느덧 부쩍 자란 수아가 강 회장과 함께 꽃 심기에 여념이 없었다. 할아버지, 여기 꽃이 피었어요. 오냐, 수아야. 정성을 들인 자리는 반드시 꽃이 피는 법이란다. 강 회장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
손녀와 증손녀를 찾은 기쁨이 노인의 마른 가슴에 새살을 돋게 한 것이다. 지은은 그 평화로운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가슴에 걸린 은색 펜던트를 만졌다. 그날 밤 지은은 엄마의 초상화 앞에 섰다. 1년 전 두려움 속에 처음 마주했던 그 초상화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얼굴로 지은을 보고 있었다. 지은은 정성스럽게 끓인 따뜻한 차 한 잔을 초상화 앞에 올렸다. 엄마, 이제 울지 마. 엄마 이름 내가 다 찾아줬어. 할아버지도, 나도, 수아도. 이제 정말 행복해. 지은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45년간 맺혔던 한이 녹아내리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밤바람이 불어왔다. 저택의 담장 너머로 엄마의 영혼이 바람이 되어 다녀가는 듯 정원의 나무잎들이 기분 좋게 사그락거렸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지은의 여정은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의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낸 당당한 한 여성이었다.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는 깊은 밤, 지은은 수아를 품에 안고 잠자리에 들며 나직이 읊조렸다. 고마워, 엄마. 나를 포기하지 않아 줘서. 그리고 나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줘서. 눈 덮인 겨울 뷰계곡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찬란한 봄의 한복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상처는 아물었고 진실은 승리했으며 남겨진 이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내일로 나아갈 것이다. 이곳은 이제 눈물과 비밀의 저택이 아니라 사랑과 봄이 영원히 머무는 지은의 집이었다. 3년 뒤 지푸른 녹음이 우거진 어느 초여름의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오늘은 엄마, 아니 강소윤 씨의 유골을 할머니의 묘 곁으로 이장하는 날이었다. 45년 동안 낯선 땅에 홀로 외롭게 머물던 엄마가 드디어 진짜 집,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가족 묘원. 강 회장은 이제 지팡이도 없이 정정하게 서서 딸의 비석을 어루만졌다. 소윤아, 이제 춥지 않지? 엄마 옆에서 푹 쉬렴. 지은이는 내가 잘 지키마. 노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지은은 그 옆에서 엄마의 비석 앞에 작은 꽃다발과 함께 이제는 반짝이는 액자 속에 보관된 은색 펜던트를 내려놓았다. 엄마, 약속 지켰어. 우리 수아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이제 정말 괜찮아. 지은의 곁에는 지난 3년간 그녀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던 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지은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녀의 진심을 알아봐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 따뜻한 기류는 이제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지은 씨, 이제 그만 내려갈까요? 수아가 기다리겠어요. 민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산을 내려가는 길, 지은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사이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잠시 보인 것만 같았다. 저녁 무렵 대저택의 주방, 예전에는
박미연의 고함이 들리던 이곳에 이제는 맛있는 냄새와 수아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지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국을 끓였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걸하며 얻어먹던 식어버린 미역국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우려낸 따뜻하고 진한 국물이었다. 엄마, 오늘 국 너무 맛있어. 9살이 된 수아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강 회장도 흐뭇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지은아, 고맙다. 네 덕분에 이 늙은이의 마지막 여생이 봄날 같구나. 식사를 마치고 지은은 저택의 테라스에 홀로 섰다. 저 멀리 서울의 야경이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3년 전 맨발로 눈길을 헤매던 지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였다. 지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졌던 손은 이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약한 자들을 끌어주는 강한 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보았던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복수는 끝났고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 흉터는 지은이 살아남았다는, 그리고 승리했다는 훈장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지은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지은은 작게 읊조렸다. 인생은 때때로 잔인하지만 그래도 살아있길 참 잘했어. 테라스 문이 열리고 수아가 달려와 지은의 허리를 꼭 안았다. 지은은 아이를 품에 안고 저 멀리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어제의 고통은 오늘의 걸음이 되었고 내일은 더 찬란한 태양이 뜰 것이다. 지은의 삶에 내린 봄은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따스했다.